예, 원래 강연이 1시간 반 정도였는데 조금 일찍 끝내주셨어요. 저희가 질문을 조금 더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연인데 아주 무게감 있고 재미있고 흥미롭고 몰입되는 강연 진행해 주셨죠? 네, 저희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 있으시면은 이렇게 손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분 카운트 하겠습니다. 1분 넘어가면은 10초마다 10,000원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선 첫 번째 질문 한번 그냥 간단하게 좀 던졌으면 좋겠는데요. 또 운동권 내부에서 위장 결혼이나 뭐 이런 학교 다니면서 궁금했던 이슈. 위장 결혼, 그래서 위장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라는 거를 먼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성문제에서 관여한 게 뭐냐면요. 참 재밌는 거는 뭐 그들이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결혼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합니다. 그게 뭘 중요하냐 말이지. 그러다가 이제 위장 결혼이란 거 어떤 지점을 하는지 몰라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운동권에서 재현우의 그룹 CA 그룹이라고 그래갖고 뭐 최모 씨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최 씨 하는 우리나라 신동아 그룹 쪽 뭐 직계는 아니고 약간 뭐 사촌 반계 집안이에요. 근데 그분이 사실 애초에 두 다리를 못 써요. 근데 이제 사실 휠체어 끌어주던 친구가 먼저 운동권이 돼갖고 거기서 들어가갖고 이제 두 다리를 못 쓰면서도 이제 운동권 재벌 아들인데 됐는데 결혼식을 크게 했죠. 왜 그러냐? 자금을 좀 끌어내야 되는데 결혼을 하고 착하게 산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집안에서 좀 돈을 받아내는 거. 뭐 그런 것이 있고. 근데 두 번째 이제 결혼식 위장 결혼이라는 게 난 질문의 요지를 조금 이해 못 하는데 그 당시에 보면 이제 감옥에들 가는데 감옥에 갔을 경우에 이제 면회가 되는 게 직계 부모 아니면은 그래도 약혼녀까지는 면회를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약혼 내지는 서류상으로 결혼을 만들어 갖고 만난 경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또 기억할지 모르지만 YWCA 위장 결혼 사건. 그건 이제 유명한 사건인데 쉽게 말해서 그 당시 데모가 다 봉쇄되니까 결혼식을 한다고 만들어서 초청장을 보내고 거기서 이제 시위를 터뜨린 거죠. 뭐 그런 사건도 있고 뭐 그런 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본질적인 거는 결혼제도 자체를 굉장히 좀 부정하는 입장이 있었죠. 막스 내린주의라는 게 여러분 공산당 선언을 읽어보십시오. 가족제도라는 건 폐지돼야 될 제도입니다. 그건 뭐 공산당 선언에 명확하게 써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첫 번째 형태의 위장 결혼이었는데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손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소속하고 성함 말씀해 주시고 1분 안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쪽에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조평세라고 합니다. 북한학과에서 처음 들어가서 공부할 때 황순원 선생님의 카이네 후예를 읽게 하고 토지개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북한의 배경을 공부를 했었는데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어서 죄송하지만 하셨던 활동에 대해서 할아버지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세대 간의 연관된 질문으로서 세대 간의 그런 이념적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폭력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이미 대학교 1학년 말인가 2학년 초에 이미 남들은 그걸 갖추려고 했고요. 저는 출가라고 불렀는데 이미 집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이제 집을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집에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고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참고 삼아서 저는 그 당시 사진이 없습니다. 사진을 고등학교에 있던 것도 다 불질러 버렸기 때문에 왜 사진이라는 건 나중에 현상수배용밖에 쓸 게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주 불명이었고 다 이제 할아버지는 이제 정치 얘기를 굉장히 하시기를 싫어하셨는데
저희 할머님이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희 할아버지보다 할머님을 존경하는데 할머님이 굉장히 고학력자죠. 이제 그 일제시대 때 분인데, 소위 말하는 대학교를 나오신 분이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저를 좀 잡아내는데 성공해갖고 잡아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너 이강국이를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이강국이 혹시 아십니까? 뭐 이제 간단하면 간첩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이제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 한 사람이고 바로 이강국이가 바로 북한에 올라가서 북한 초대 외상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소위 말하는 박헌영 일파 숙청당할 때 같이 숙청당한 거기다 독일 베를린 대학 유학 갔다 온 사람인데 쉽게 말해서 할머니 세대에서 이강국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멋쟁이고 인텔이고 지적이고 이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너가 이강국이 최후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도 그때 깜짝 놀랐는데 할머니가 너 그러면 자본론을 읽어봤냐?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제시대 때도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런 인텔리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유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설득을 하려고 했는 건 이제 할머니인데 뭐 그 당시에는 완전히 좀 미쳐 있어 갖고요. 뭐 그런 게 이제 귀에 들어오던 시절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보통 그 질문을 이렇게 요청을 드리면 이렇게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죄송한 상황이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신가요? 지금은 이제 사실 이렇게 강연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진실에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 무게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일본 동경에서 선교하는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그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한일 동맹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보는 것은 이제 미국이 일본, 호주, 싱가포르 이렇게 해서 동맹을 새로 구축하려고 하고 한국을 여기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아시는 대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질문에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좀 뭐 저 오늘 강연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런 문제 갖고 좀 제가 요즘 밥벌이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맨날 이제 지금 이제 반일 이번에 그 위안부 문제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역시 뭐 굉장히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제가 투표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안 합니다.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비교해 볼 때 저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지금이라도 다시 나와도 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아주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비교를 해서 그렇지.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일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 한일 문제를 굉장히 엉클어 놓은 것은 사실은 문재인에 앞서서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미국은 이제 한미일로 묶으려고 하는데 계속 안 맞아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 가갖고 오바마가 심지어는 뭐 손 끌고 와갖고 잠깐 만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자, 위안부 문제 본질을 떠나서 그래서 위안부 문제 좋게 해결을 받습니까? 그나마 막판에 가서 해결 본 게 딱 그거예요. 누구는 그래요. 뭐 위안부 민족적 수치 그런데 그 논의를 따라서 저는 전쟁을 해서 일본을 항복시키기 전에는 그 이상은 받아내기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히 그거 보고 계속 질질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지키자고 말만 했지만 지가 못했죠. 현재까지 못했죠. 마음은 굵직하겠지만.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집단적 자유권 문제 나올 때 집단적 자유권 얘기만 합니다. 집단적 자유권은 일본이 지금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신문에 맨날 나와요. 일본의 군국주의와. 참 신기한 게요. 지금 일본이 군사비를 많이 씁니까? 중국이 많이 있습니까? 압도적으로 중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국이 먼저 시작해서 일본이 이제 겨우 아베가 들어서 좀 한다는 수준입니다. 이제 1% 뭐 쓸까 말까 하고 뭐 이래요. 근데 일본이 국방비만 조금 늘리면 우리나라 군국주의의 망령이 부활로 나오고 뭐 중국은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일본에 계신다면 뭐 더 잘 아실지 모르지만
아베가 원했지만 일본에서 사실은 일본의 자민당의 주류는 요시다라고 하는 사람인 걸로 미국의 우산 속에서 우리는 국방비 안 쓰고 경제한다는 노선이었습니다. 사실 일본을 무장시키고 싶어한 건 계속 미국입니다. 일본은 계속 요리조리 뺀 거예요. 근데 요번에 아베라는 인간이 나와서 형 잘 따를게 하니까 지금 거의 그냥 그냥 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집단적 자유권 문제가 있어요. 집단적 자유권이 뭡니까? 동맹이 공격을 당하면은 도와주겠다. 자유권 행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말하는 동맹이 누구죠? 미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해당되는지, 한국은 원하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미국 친구들, 아까 이제 여기서 운동권 얘기하지만, 사실 제가 운동권 출신이었던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해서, 야, 젊었을 때 학생운동도 했나 보다, 이런 식인데, 주로 저는 이제 미국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글 쓰는 게 제 직업인데, 요즘에요. 밥 먹고 사는데. 미국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소리를 해요. 너네 왜 집단적 자유권에 반대하냐? 집단적 자유권이 뭐냐? 일본이 미국이 힘들면 도와주겠다는 건데 너네 왜 반대하냐? 그러면 이제 또 사람이라는 게 묘한 게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그런 질문을 받잖아요. 그러면 또 약간 반대적인 그 방어 기제가 들어봐요. 너네도 좀 이해해야 된다. 한일 관계의 특수 민족적인 감정 그런 게 있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미국이 딱 얘기하는 게 있어요. 좋다 그러면 일본이 미국을 도와줄 만큼 너네들이 우리를 돕는데 협력할 능력과 의사가 있냐고 물어요. 근데 그 질문하면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해요. 안 한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일본이 중요한 게, 일본 문제가 중요한 고리가 뭐냐면 이제 한미연합사 문제인데, 아까 이제 한미연합사 문제 작게 5027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비관적인 얘기는 작게 5027이 작동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이지 않아요. 미국이 그만한 병력을 동원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설하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지금 주한 미군 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관을 맡으면서 또 하나 어떤 감투를 쓰고 있냐? 유엔군 사령관이라는 감투를 쓰고 있어요. 아니 지금 갑자기 얼어 죽을 뚱딴지 같은 유엔군 사령부가 아직도 있느냐 말이지. 이건 뭐냐면요,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바로 일본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라는 것이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중요한 병창기지선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한미연합사만 갖고 움직일 경우는 그 병참기지를 어떻게 관할 수가 없게 돼요. 그 때문에 주한미군이 미국이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거의 사문화된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엔사라는 걸 유지하면서 유엔사령관의 감투를 하나 더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자기네들 말대로 해갖고 지금 연합사 후방 기지를 갖다가 못 쓰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실 노골적으로 이제 북적북적거리지만 요 얘기하면 조금 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미국의 주적은 사실은 북한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사실은. 사실 북한 북한이 핵 만들었다고 해서 진짜 미국 쏘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 쏘면은 북한 없어집니다. 진짜 지구상에서 없어집니다. 사실은 진짜 미국이 장기적으로 아직은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지만 그래도 적수로 보는 건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미국도 같이 좀 힘을 먹고 동맹을 해야 되는 세력이 있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죠? 예스, 나 형하고 같이 갈게 그러죠? 한국 지금 어떻게 하죠? 그야말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라는 전문가들이 무슨 소리냐면, 스윙 스테이트다, 한국은. 동맹이 아니라 스윙,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스윙하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뭔 얘기했죠? So called ally라는 말을 했어요. 이른바 동맹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좀 이미 안 믿습니다, 미국이. 다만 이제 립서비스는 계속해요. 립서비스 왜 하냐? 여러분들도 미국도 다 영악합니다. 지금 딱 내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어차피 왔다 갔다 하는 거 알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나도 립서비스 적당히 하면서 있겠다. 안 보입니까? 요번에 그 무역 제재. 전 한미 FTA 깨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워싱턴에 있는 뭐 제가 이름은 이런저래서 얘기하기도 힘든데 제가 뭐 와서 좀 언지를 해주는데 뭐 그야말로 한국이 하기에 따르렸다라는 건데 사실 정치적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지만. 좀 이번에 뭐 철강 제재에서 일본은 빠져버렸잖아요. 그야말로 동맹급으로 된 거는 한국만 들어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하면 동맹급 중에 한국이 들어간 게 아니라요. 그냥 동맹급이 안 들어간 거죠. 한국은 이제 립서비스상의 동맹이죠. 바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이제 일본 문제는 굉장히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려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해 친일 근대화 문제가 있고 그런데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 문제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본과 동맹을 하는 것이 아주 현실적인 계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질문에 제가 올바로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한국 내에 있던 그 레닌파들이 무너졌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현재 지금 우리나라 지도층 가운데 그 작용화가 너무나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북폭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고 할지라도 한국 내에 남아있는 그런 작용화의 그 세력들, 주사파들이 그 주사파들도 그렇게 레닌파들처럼 무너질 거라고 하는데 정말 통일이 되고 나면 그렇게 무너져서 한국 내에 이제까지 그 없었던 그런 사상에 조금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안정화가 정말 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더 많은 이게 혼돈과 끊임없는 표면상으로는 이게 통일이 되어 있지만 끊임없이 이 나라 가운데는 어떤 이념과 체제의 사상이 정말 있을까? 과연 주사파는 북한이 무너지면 무너질 것인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이동호 선배한테는 어떤 계기로 생각을 바꿨느냐 질문했는데, 자, 그런 질문 저한테도 예상 안 했는데 좀 안 나왔는데요. 뭐 그건 좀 별도로 하고. 아마 제가 소련에 안 가 있고 대한민국에 남았으면 저도 생각이 안 바뀌었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소련 현실을 안 봤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관계입니다. 여기서 아니 제가요. 나이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한 30 중반 되니까 아는 사람이 운동권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가족하고도 나중에 회복했지만 그건 나중에 한참 뒤고 가족하고 인연 끊었습니다. 가족하고 인연 끊었죠. 근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운동권 빼놓고. 거기서 왕따 당한다는 거는요. 생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이제 이런 약간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일부 보수 진영이랄까 우익 진영에서 보면은 특히 어르신들 보면은 미국이 북폭을 해주기를 바라는 느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정당하든 정당하지 않든 간에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자, 미국도 하나의 현실적인 국가입니다. 자, 여러분 미국 입장에 서봐요. 자, 북한을 때린다. 즉 압도적인 물리력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이라크 전쟁에서도 보여줬지만 그 다음에 after that. 자, 완전히 육탄 폭격해서 그냥 평양 없애버리고 아니면 뭐 정밀 폭격해서 김정일 죽였어요. 자, 미국 사람이 고민하는 거예요. 전 그 질문을 들었어요. 그다음 어떻게 하지? 이라크 어떻게 됐죠? 그래서 지상군이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란 건 굉장히 시스템을 움직이는 군대입니다. 특히 미국 군대는 거 이거 아마 경험이 아니지만 굉장히 걔네들은 그 FM이란 말 있죠. 그래서 군대에서 FM대로 하면 안 되지만 FM에 따른 건데 걔네들의 군사 교과서 FM에 의하면 안정화 작전은 인구 100명당 2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즉 북한 인구를 2천만 원이면 40만이고 만약에 2,500만이면 50만이 들어가요. 미니멈. 왜 그러냐면요. 특수부대가 필요 없어요. 안정화 작전. 여러분 데모 진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강습을 해서 때리는 특수부대는 람보 같은 애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안정화 작전은 그 지역의 질서를 잡으려면 뭔가 위세를 보이고 있어야 돼요. 그럼 숫자가 또 중요합니다. 미국이 지금 50만이 어디 있습니까? 40만이? 여러분 지금 미군 전투여단이 지금 31개밖에 안 됩니다. 미군 전투여단이. 그러면 안정화 작전 한국군이 해줘야 되는데 한국군 할 의지 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군축되고 있는 거 굉장히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지금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인다고 해서 야 뭐 어른들 분들 야 10만이나 줄었네 10만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기 연배 있는 분들이 군대에 있을 때는 좀 우리가 보병 중심의 군대에 있기 때문에 60만이면 적어도 40만 정도가 보병이던 시절인데 지금 이미 전체 군에서 육군 보병 전투부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안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50만으로 줄어들게 되면요 한국군 전투병력이 약 10개 사단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 20만 정도로. 그 다음에 지금 정확한 질문 하셨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통일되던 혼란에 있던 이 한반도가 그러면 친미를 할까? 네, 미국 사람이 묻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 받아봤어요. 난 여러분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반미 일어날 거 아니야. 뭐 폭격해서 죽은 사진 들고 가고. 그러면 김정은은 없어지더라도 아까 이제 중국이 중요하다 그랬죠? 한국 그러면 중국한테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비싼 돈 들여서 여러분들 그 요즘에 엑스컬리버라서 뭐 어른들 그 포병부대 있으면 155mm 포 그게 옛날 원시적인 포가 아닙니다. 요즘에 엑스컬리버라서 155mm로도 정밀하게 떨어집니다. 단 가격이 폭탄 한 발에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무자비하게 쏘면 여러분 산더미 같이 쏘죠. 100발 쏘면 70억입니다. 그 돈을 들여갖고 해놓고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아니 이건 제가 의문을 푼 게 아니라 최근에 일반 미국인이 아니라 상당히 그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하는 참모급이 저한테 던진 질문입니다. 그리고 흔히 미국에서 이제 어떤 분석을 많이 하면 미군 내에서 이라크 전쟁과 한국 전쟁을 비교하는 게 있어요. 이게 한국에서 잘못 얘기하면 참 맞아 죽는 얘기 있는데 여러분이니까 제가 뭐 좀 그냥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신 분들이니까 사실 이라크하고 한국 전쟁하고 차이가 뭐였느냐? 뭐냐? 진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국에는 당시에 극소수지만 잘 훈련된 기독교인이 있었고 이라크는 그게 없다. 딱 그렇게 결론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6.25 때 딘 소장 24사단 지금 미국이 유일하게 사단기를 뺏기고 사단장이 포로를 잡힌 건 1차 세계대전도 2차 세계대전도 아니고 한국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24사단 깃발이 지금 평양 혁명박물관에 있습니다. 사단장이 체포되고 사단장 어떻게 체포됐죠? 물론 그 부대가 괴멸당했죠. 후퇴하는데 후퇴하는 거 누가 신고했죠? 한국 농민이 신고한 겁니다. 농민한테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빨치산 여러분들 알카이다 뭐 IS 무섭다고요? 한번 좀 시각을 달리해서 그 빨치산 일대기 읽어보십시오. 보급도 없지. 그 산에 그 뭐 지리산 가보세요. 그 뭐 깊다 그래서 거기 어디 숨을 데가 있습니까? 거기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빨치산이 마지막 토벌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공식적으로 완벽하게 토벌된 게 64년입니다. 50년부터 14년까지 버텼어요. 정순덕이죠. 마지막 빨치산 잡힌 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상하다면 너무 강한 방공교육만인데 미국 애들이 군사적으로 올 때 인민군을 굉장히 존경하는 게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사상적이요. 인천 상륙 당했죠. 그러면 보통 옛날 같으면 요 파켓이에요. 군사 용어로 파켓에 걸려서 사단본부가 항복을 하든지 사단이 붕괴됩니다. 독일군도 그랬고 독일군이 스탈린그라드에서 그래서 항복을 하고 인민군 사단 단위가 붕괴된 거 있었습니까? 인천 상륙당했을 때 남쪽 저 마산까지 와 있었던 6사단 인민군 6사단 전부 굉장히 깨지긴 했지만 사단 본부가 그대로 다 북쪽으로 철수했습니다. 한 개 사단도 못 잡았습니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또 너무 북한을 찬양하는 거죠. 미 군사 전문가들이 진짜 신기한 거예요. 이 도관의 든지 같은 놈들인데 이 새끼들은 그냥 어떻게 된 놈들인지 이걸 도로를 다 뺏기니까 소백산맥 줄기를 타고 태백산맥 줄기를 해갖고 북쪽까지 올라간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사단본부를 버리고 혼자 도망갔다고 이제 비판받은 그런 놈들이 있죠. 저쪽 강릉이고 한 개 사단도 못 잡았어요.
거꾸로 미 24전단을 대전에서 잡혔어요, 사단이. 그런데도 한국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낙동강전선이든지 이런 데서 싸워주는 한국 사람들이 있고 주력이 있었는데 그나마 소수지만 있었는데 이들이 보니까 기독교인들이더라. 우리랑 같이 의지를 같이 하는. 그래서 이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한반도를 절반이 버텼는데 이라크 보니까 이건 뭐 같이 열심히 깨줘야 저 이란 좋은 일 시켜주는 일 같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한 근본적인 사상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 같은 경우에 자유민주주의 이해 못하면서 그냥 실용주의적 사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문명사적인 그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문명사적인 정신세계는 중국 쪽에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저기 상대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아마 하도 유행해갖고 교수들이 권해갖고 뭐 사회과학 개론 시간 같은데 이것을 좀 사무엘 헌팅턴의 문명의 충돌을 읽어보십시오. 이슬람과 기독교 문명 충돌 그렇게만 배웠어요? 저 뒤에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쪽 얘기가 나옵니다. 일본은 별도의 문명으로 치지만 한국은 어떻게 치죠? 중국 유급 문명권으로 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들이 보여지거든요. 지금 이제 중국 공주학 같은 거 보면 뭐 제가 이런 얘기 떠드는 거 막 중국 애들 저한테 지금 뭐 완전히 찐따 붙는 놈들이 있어요. 중국 애들이. 미국은 찐따 안 붙어요. 뭐 와서 뭐 술도 사주고 뭐 선물도 하고 뭐 저한테만 그러겠습니까? 걔네도 한국말도 잘해요. 중국 애들 여기 대사관 애들. 그리고 여기 이름하여 중국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신문기사 쓰면은 심한 중국 비판 못한다 그래요. 심지어는 이쪽이라. 왜 못하냐? 심한 중국 비판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중국은 못 갑니다. 중국 애들이 왕따시킵니다. 연구 프로젝트가 떨어집니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있죠. 네. 예, 제가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한미 동맹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두 번째로 또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근데 한미 동맹 관련해서 지금 사실 군사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한미일 동맹에서 그러니까 한국이 빠지고 뭐 사드 배치하고 이러면서 한국이 그 한미 동맹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경제적 동맹에 관해서는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한국이 무역에 관해서는 동맹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한미 동맹을 어떤 형태로 강화할 것인가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 주신 것에서 약간 사이트를 받은 게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미 동맹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어떤 형태로 구체적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좋을지 행동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전선이 있는데요. 특히 이념 전선에서 굉장히 이제 완전히 밀리고 있는 데가 있지만 그래도 보수파가 전체적으로 그래도 우세한 전선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한미 동맹 같은 경우예요. 일반 국민들 지금 옛날에 운동권 빼놓으면 젊은 세대도 그냥 미국과 잘 지내면 좋다라는 분위기가 여론조사 같은 것도 나타납니다. 바로 그걸 의식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도 노골적으로 못 깨는 거거든요. 지금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을 계속 대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라고 했는데,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왔을 때 뭐 일부 시위한 거 보고 성질 흔들 거 보고 뭐 저렇게까지 뭐 미국을 빠냐 그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는데요. 저는 상징적으로 그 시위는 좀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노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제 미국 관계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 관계자라는 사람도 입장도 뭐냐면 자기도 트럼프라든지 백악관을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이 한국이 이거 전부 중국으로 넘어갔다고 또 이제 조언하는 어드바이스 하는 놈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왔는데 트럼프가 제가 호칭 생략입니다. 참 들은 얘기로는 야사 같은 얘기지만 그 태극기랑 성주기 흔드는 걸 보고 트럼프가 굉장히 감동을 했대요. 그걸 봐갖고. 그래갖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6.25 때도 마찬가지로 6.25 때도 전체가 친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켜줄 만한 세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갖다가 그 NSC 회의에서 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보도는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건 좀 필요했다.
이제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근데 그런 건 너무 기술적인 문제고요.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운동권도 아주 골수 운동권들, 그 진짜 뭐 빨갱이 된 친구들은 이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생기형들이 꽤 많습니다. 그 세계도. 배가 불러 있고 요즘에 뭐 이렇게 다 배들 나와 있고 뭐 그런데 그 생기형들 옛날 같은 투지 이렇습니다. 좀 겁도 내고 있고 나름대로 묘한 의미에서 보수화된 거 있어요. 지금 이대로가 좋다라는 생경도 꽤 많아요. 지금 저쪽 진영에서. 뭐 지금 정도가 딱 좋은 거예요. 이 북한이 와서 한다? 아, 걔네들도 바보 아니에요. 그 뭐 보니까 뭐 베트남도 그렇고 이거 뭐 김정일파가 날 살려둘까? 뭐 이런 고민하는 놈들도 꽤 많아요. 진짜로요. 농담 아니고. 근데 또 그런 얘기를 감히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압박을 넣어서 좌우가 뭐 이렇게 완전히 우리가 회복은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그 전선.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게 한미동맹의 저는 중요한 지표가 군사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라든지 국방 전문이 아신 분들은 의아할지 모르지만요. 동맹과 친선은 다른 겁니다. 친선은 그냥 뭐 친구하자는 거고 동맹은 군사동맹입니다. 핵심은. 군사동맹은 군사훈련입니다. 군사훈련이 없는 군사동맹은 뭐냐? 악기 없는 오케스트라다. 이게 국제정책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 군대가 있는데 훈련을 못하게 한다. 안 한다. 아니 예를 들어 하다못해 미식 축구팀이 미국 애들이 잘하는 건데 아메리칸 풋볼팀이 고등학교 팀이 있어도 맨날 훈련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 이제 요번에 굉장히 압력을 넣어갖고 뭐 우물가에서 뭐 승려 안 찾겠다 이런 걸로 보면 좀 약간 전술적인 후퇴를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거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압박을 놓고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 직접적인 타격도 있지만 한일 관계를 깨는 것도 잘 진짜 한번 진짜 눈여겨서 그 이면이 뭘까를 지켜보는 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사실 이렇게 한미동맹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좌파 진영하고 한국의 좌파 진영하고 연대가 생각보다 되게 강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서 아주 훌륭한 연설을 하셨죠. 그때 뉴욕 타임즈 인터내셔널판에 한미동맹을 비아냥거리는 기사가 전면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깔렸습니다. 프랑스에 출장 가셨던 선배가 그거 보내주셔서 봤는데, 미국의 좌파들이 하고 사실 이렇게 한국의 좌파들은 사실 제가 이야기로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특히나 북한 이슈에 관해서는. 북한 이슈에 관해서는 미국에서는 좌파들도 이렇게 색깔이 되게 명백한데, 근데 한국의 좌파는 사실 이렇게 북한 이슈에 대해서 보면은 리버럴도 아니고 프로그레시브도 아니죠. 그런데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요걸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 이걸 끊어낼 것인가 전략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기독교적 가치관이 또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사실은 종미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미국도 사실 제 생각으로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비춰봐서 이렇게 잘못되고 있을 때 사실 이렇게 찔러주는 것이 친구이고 또 동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위험한 정책들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평화적인 거짓된 평화적인 그런 정책들을 취할 때 그리고 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유포하고 이럴 때 지지하는 그런 정책적인 판단들을 할 때 사실 한국의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게 미국에서 보수적인 정치인들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내는데 힘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활동이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의견 좀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요. 이제 우선 아까 잠깐 6.25 때 얘기하는데 6.25 때 트루먼 대통령이 사실은 이제 결단해서 이제 한국에 참전한 건데 트루먼이 참전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미국 내 기독교인들입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좌파들 입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정말 간악한 선전이 들어간 건데요. 그 당시에 미국 보수 교회에서의 대립구도는 딱 하나입니다. 빨갱이 소련에서 조정을 받는 빨갱이들이 한국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있다. 그걸 구하러 가자. 딱 심플한 전선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주로 복음주의 교회 같은 데 어마어마하게
대시를 하는 바람에 더군다나 이제 그 요즘만 또 미국의 그 보수주의 교회가 굉장히 좀 약화됐는데 그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만 하도 미국의 그 주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할 세력이 좀 적었어요. 근데 그랬을 때 바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한경직 목사라든지 김종환 목사 같은 경우가 또 미국까지 방문을 해갖고 뭐 그 이제 필름 자료를 보이면서 미국이 도와줘야 된다, 뭐 기도하자, 이게 굉장히 사실 미국 또 국내 정치적으로 압박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여기 또 크리스찬 아닌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크리스찬 분들이 있으면 미국의 그 복음주의 교회들하고 연대를 해갖고 한미 동맹이 꼭 군사 동맹이 아니라 그 밑으로 보이던 동맹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도 50년대랑 달리 굉장히 이 날라리 문화가 리버럴과 날라리가 굉장히 그 발음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문화가 지금 퍼져 있어갖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그게 이제 사실 가치 동맹의 핵심이거든요. 뭐든지 동맹이라는 것이 아까 말한 군사동맹이지만 군사동맹이 또 정말 본질적인 건 가치동맹입니다. 가치가 다른데 뭘 같이 하자는 거냐, 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 기독교 뭐 이런 거 어떻게 보죠? 기독교 그러면 뭐 도구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할 겁니다. 그게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간혹 있더라도 저처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라 하고 있지. 이게 지금 사회 분위기예요. 근데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 요거 한마디 하는 게요. 좌익 문제, 우익 문제를 정치 문제로만 보면 안 돼요. 사회 현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써놨는데요. 신은 죽었다는 표현은 이제 니체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자유민주주의의 그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한다는 건데 그러면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자유주의 내지는 자유민주주의가 영국 같은 데 나올 때는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간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전제가 된 상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윤리관에서. 적어도 사람을 죽이면 안 되고 뭔가 선과 악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근데 이게 붕괴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영어에서 굿이 뭡니까? 선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 사람도 어떻게, 심지어 미국 사람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선한 게 좋은 건데 거기서 좋은 거라는 사람은 뭐냐면 내 취향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크라이스트 이즈 굿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선한 겁니다. 절대적인 기준에서. 근데 뭐 그냥 이거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 생각 다르고 다 달라요. 뭐 더 근본적인 질문까지 들어가. 사람 죽이면 왜 안 되죠? 뭐 사람 죽여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적인 개명이 여러분들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거 공유주의가 납니다. 공유주의가 찡 누르면 나와요. 여러분 세대 뭐 우리 세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래요. 왜냐? 이게 이제 신이 무너지면서 선의 기준은 뭐냐면은 공유주의를 해석한 거예요. 최대의 다수가 최대 행복한 것이 옳다라는 걸로 간 거예요. 근데 히틀러가 거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소수의 유대인을 죽이면은 우리가 다 행복하다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들, 그건 너무 극단적인 해석이야. 제가 더 극단적인 질문 던져볼까요? 아까 민주주의 문제로 듣게.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없는 다수의 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되면 이런 식의 논리가 됩니다. 논리의 극단으로 가면. 지금 인구 문제가 심각한데, 나이 80세 이상 다 죽이자. 안락사 시키자. 투표로 결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자유민주주의는 뭐 투표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생명과 자유,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은 그 어떤 다수가 찬성한다 그래도 깨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제 얘기 들으신 분들은 아마 계속 듣는 얘기지만 행복 추구권 문제입니다. 저는 진짜 한국의 지적 풍토에서 놀란 게요. 행복을 주겠다고 정치인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복을 주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에 한국 기독교가 별로 화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자, 행복을 누가 데피니션 합니까? 저의 행복과 그 사람의 행복이 같은 기준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행복을 데피니션하고 그 사람이 주겠다는 거예요. 행복을 누가 줘요? 누가? 행복은 한 분이 줄 수 있어요. 신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는 행복권이 아니에요.
미국 헌법에 대한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 행복 추구권입니다. 다만 그러니까 뭐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각자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행복을 주겠다는 소리는요 토탈리테리아니즘입니다. 전체주의적 사고입니다. 그야말로 자기가 행복이라는 걸 규정하라고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신과 같은 존재에 들어서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지무지한 무서운 소리입니다. 일단 우리 좋아요. 해. 그러면서 행복을 주세요. 행복을 주는 정치인이 되주세요. 그래요. 아니 감히. 근데 그거는 뭐 기독교를 얘기 안 하더라도 자유민주적 사고가 없는 거예요. 옛날 왕한테 나 행복하게 해달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유민주적 신민은 아까 말한 기본적인 권리, 자유와 그다음에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면 돼요. 거기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다고 해서 뭐 집단적이고 으쌰으쌰하고 같이 몰리고 그냥 쪽수가 다수인 것이 선이고 그 쪽수의 다수도 영속적인 쪽수의 다수가 아니라 그 순간적인 흥분 상태에서의 쪽수의 다수. 아니 제가 아까 자유민주주의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원론적인 얘기. 만약에 모든 게 국민의 의지대로 하는데 왜 재판을 합니까? 왜 판사를 둬요? 바로 그겁니다. 6.25 때 인민재판. 인민재판이 민중민주주의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재판 형태입니다. 민중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 반동이야. 물어보잖아요. 다 찬성하잖아. 그럼 차단하는 거예요. 왜 재판관이 꼭 재판해야 됩니까? 바로 이제 그 법치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명 중 99명이 찬성하더라도 인간의 자유와 생명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바로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또 확산이 되는데요.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고 지켜오려고 별로 노력을 안 하고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상적으로 점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만약에 진짜 동물이나 기계 같은 존재라면 나 얘기하지 않겠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기계나 동물이 아닌 게 신성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무엇인가를 신으로 만듭니다. 그것이 기독교적인 해석을 하면 우상숭배입니다. 바로 왜 그 당시에 80년대 초반에 학생운동권이 됐느냐, 구로공단에 있는 노동자가 노동하냐, 바로 그 영혼, 소울을 채워줄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소울의 공백 상태는 인간이 유지되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이 그런 소울을 채워주지 못하는 상태로 있으면 그건 인간이 아니라 기계나 동물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것이 못 들어가면 그 공백을, 그 진공 상태를 거짓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우리는 좀 투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꼴이 된 거야. 모든 게 막 허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제가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뭐 물리적으로 북한이 어떻게 못하는 그 한미동맹이라도 잡고 있어서 좀 시간을 벌면서 빨리 이런 고지들을 뺏어나가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면 바로 그 문제에서 진 거예요. 단순하게 뭐 운동권의 몇 가지 전략 전술에 농락당했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지금 한국의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한국의 위기는 저는 도덕과 사상과 정신세계의 위기입니다. 거의 된 거예요. 지금 온 사회가 선과 악의 기준이 없어요. 꼭 좌익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죽여서 재판받아서 처벌당할 게 두려워서 사람을 못 죽이는 거지, 사람을 죽이면 근본적으로 그것이 죄라는 사실이 없어요. 네. 예, 예. 허장 선교사입니다. 허베드로 선교사인데요. 아까 방금 지적이 됐습니다만 어떠한 미국의 북폭을 통해서 외세의 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 해도 우리가 담아낼 지금 준비가 안 됐다. 도로 죽서서 해주는 이런 꼴이 돼서 참 안타까운데, 그 부분은 이제 물론 교육과 정신과 영혼 문제라고 이제 귀결됩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이 부분이 빠지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가 정말 북한 동포에 대한 그
자유와 인권과 해방과 그리고 복음화 이런 부분이 간과되니까 이런 그 거짓이 득세하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조금 좀 고개 좀 두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신데 뭐 너무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질문이 아니라 그냥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일부 제가 감히 뭐 그냥 뭐 잘 모르는 일반 평신도로서 이런 말씀을 일부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은 뭐 북한하고 뭐 하자 그러는데 원수를 사랑해도 되지만요 악과 타협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원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불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불입니다. 그냥 악입니다. 그리고 바로 북한이 잘못된 체제라는 건 딱 하나 우리 입장을 여기 또 기독교 아닌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하나입니다. 결정 하나가 아니면 결정이 하나입니다. 선교 우리 복음도 얘기할 수 없는 체제입니다. 근데 그거 인정하고 뭘 하자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분야는 아닌데 참 그래서 채찍질을 맞는가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 인권 문제, 그거는 참 저희 좌익도 말을 잘 못하는 부분이에요. 말을 이렇게 뭔가 얼버무려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난 그거 굉장히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만 인간에 대한 사랑 그러는데 이 뭐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시장경제 논리만으로 인간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바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사랑입니다. 하다못해 그런 거짓 사랑에도 넘어갔는데 제가 운동에 넘어갈 때 거짓 사랑에도 거기 사랑이 있고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운동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제가 알기로도 참 그런 눈물겨운 분들이 있고 이런 운동을 좀 더 강화하고 지원하고 도와주고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고 노력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인권의 문제죠. 북한 인권의 문제고 북한 동포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근데 뭐 진짜 영혼이 없는 뭐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 같이 뭐 그냥 같이 진짜 희덕거리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뭐 모든 걸 포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진짜 뭐 일부 교단과 그다음에 또 뭐 제가 뭐 특정 뭐 종교를라든 교단을 비판한 건 아니지만 뭐 가톨릭 같은 경우도 얼마나 또 많이 또 북한에서 순교했습니까? 외국인 선교사들 그 6.25 때 죽고. 근데 뭐 그냥 뭐 좋다고 뭐 지금 같이 하고 있고 뭐 그러니 진짜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진짜 그 문제는 단순한 세속적인 정치의 문제는 넘어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보면은요, 그냥 단순히 이제 우익이라고 하시는, 우파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을 다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기득권층과 우파가 동일시돼서는 안 돼요. 그건 사상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이런 모임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제대로 얘기하는 분위기를 보면 아는데, 물론 이 중에서 이제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정도 숫자가 있으면. 그렇지만 대부분의 주력은 기독교인들이에요. 보면. 한국에 그나마 지금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요. 기득권층이 아닌 쪽에서 그래도 기본적인 서구적인 자유민주주의적 사상의 토대, 자기가 사회과학적으로 공부를 했다 안 했던 간에 내면적으로 깔고 있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물론 이제 한국교회가 또 비판받는 일도 많지만, 그런 마지막 남은 한국 사회의 일종의 세력이나 할까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선교사님의 말씀에 들은 거에 뭐 가감 없이 100%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들끼리 아니라 뭐 각 교회에서 뭐 소모임에서 계속 확산시켜 나가고 이런 것이 시작돼야 되지 않는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루스 포럼이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크리스찬들만의 모임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가치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그리고 북한의 해방, 그리고 또 굳건한 한미 동맹, 그리고 탄핵 사건의 부당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이셨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크리스찬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입각해서 시작을 했고 함께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들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저희 트루스 얼라이언스 가입 신청서에 그 부분을 명확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또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또아리 트고 있는 도를 넘어선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민중 신학이 정말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게 조금 다른 차원에서 질문인데 그 사상적으로 전환하신 거는 이렇게 소련에 가셔서 소련에서 이렇게 그 공산주의의 그 실상을 실제로 경험하시고 이렇게 전환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그 뭐 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뭐 그렇게 그 고백을 하시게 된 어떤 이렇게 특정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아까 이제 이동호 선배도 얘기했지만 어떤 계기 딱 한 번의 사상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짧게 잡아야 10년, 한 15년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진짜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 빨갱이던 시절에는요, 뭐 죽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별로 뭐 죽는 게 두려워지도 않았고, 그 당시에 더군다나 철저한 유물론적 사관에 있기 때문에 뭐 죽어야 먼지 되는 거고, 까짓 이 개 같은 새끼들 다 뒤집자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두려움도 없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충격은 아까도 했지만 이제 소련의 현실을 본 건데, 소련의 현실 받고 생각이 딱 바뀌었을까요? 참말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게 바뀌었으면 제가 그게 독하게 운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충격을 받냐면 현실의 사회주의는 좀 문제가 있구나. 현실의 사회주의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제가 반응을 했냐면은 뭔가 마르크시즘을 제대로 공부를 해서 현실의 사회주의도 좀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페테르부르크 대학교, 그러니까 레닌그라드 대학교 이제 한국어 선생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쪽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걔는 어차피 학비가 없었으니까 경제학부 대학원에 제가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전 정치학인데 경제학을 공부한 건 아니고 처음에 경제사를 공부했어요. 경제사는 뭘 공부했냐면 도대체 어디부터 단추가 잘못된 걸까? 그 전제는 뭐냐면 막스 내린주는 옳은 거죠. 옳은 진리인데 이놈의 소련 사회가 좀 잘못됐다면 현실에 잘못된 그 고리가 있을 텐데 그게 언제일까? 그래서 소련 경제사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운동권 전부터 그렇고 운동권 때도 그렇고 좀 책 읽는 건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현실이 좀 틀렸다는 거, 현실과 이론이 안 맞는 걸 깨달았고요.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고 그 당시에 저희 지적으로 우선 강사를 준 건 하이에크입니다. 하이에크라는 그 경제학자인지 먼저 사실 러시아 친구가 러시아 정하면 이제 경제학부 강사가 박사과정에 있는 강사가 이런 재밌는 게 있다면서 하나 줬어요. 그래서 전 하이에크를 갖다가 러시아 말로 된 그것도 비밀리 등사된 거. 그래서 글자도 잘 요게 O인가 E인가 구별 안 되는 걸로 읽었는데 그걸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면 긴데 그래서 결국 소련 경제 체제가 무너진 것은 단순한 행정 관료의 잘못이 아니라 근본적인 체제 문제다라고 깨달았어요. 아까 이제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당시에 했어도 이런 생각을 또 한 거예요. 사람이 참 한번 이게 씌우면요 쉽게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현실의 체제는 틀렸어도 이게 이상은 남아있다. 사람이 어떻게 뭐 현실만 먹고 사냐 이상이 있는 거지. 이상을 먹고 산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쯤에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 갈등을 했는데 저한테 인생에서 가장 전환점이 된 거 아마 여기서 이제 제가 제 인생을 아시는 분은 좀 웃고 계시는데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당시에 이제 소련에서 대학 교원이라고 받는 루블화 갖고는 그야말로 아사를 면하는 수준이에요. 배급이 붕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련 체제에서 북한에서 요즘 배급이 붕괴됐다 이 말 잘 이해를 못하는데 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탈북자분들 만나고 얘기하면은 야 너 어떻게 아냐 그래서 그래서 나도 비슷한 걸 해봤다는데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에서 배급 체제가 무너졌던 건 군대에서 갑자기 배급이 없어요. 보급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나마 이제 요즘에 장마당이 생겨서 따로하지만 우리는 알아서 먹고 사는 건데 걔네들은 그걸 다 나눠주는 건데 그게 끊어진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 얘기하면 또 길어지지만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배급표를 보면 한 달에 달걀 10알,
담배 10갑, 뭐 소고기 250g, 돼지고기 250g, 재밌게 닭고기는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간에 뭐 이런 거 받아갖고 있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진짜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제가 이제 소련 들어간 걸 도와준, 그러니까 속된 말로 얘기할게, 그냥 툭 쳐놓고 이렇게 그 구소련 정보계통에 있는 인간이 좀 개인적으로 친해져 있는데, 야, 너 밥벌이 할 생각 없냐? 근데 뭐냐 했더니 이제 그런 애들도 이제 빨리 먹고 살려고 전업을 하는데 뭐냐면 미국이라든지 서방 기자들이 들어오고, 그 당시에 여러분들은 국내에서 관심이 없지만 소련이 붕괴되면서 소련 온갖 군데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뭐 제일 대표적인 우리나라 그나마 이게 체첸 분쟁 정도가 알려졌는데, 이제 이런 데 가는데 쟤네들 길 안내해주고 통역도 하고 그런 사람 찾는데 너 괜찮을 것 같다는 거야. 왜냐면 러시아 애들이 좀 갔는데 러시아 애들의 강점은 현지인이라는 건 강점이 있지만 어차피 그 지역 민족으로 내려가면 문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러시아는 게 부담인 거예요. 체첸 그러면 러시아는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러시아 체제, 소련 체제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서방 기자들이 원하는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 그래서 뭐 러시아 말도 조금 뭐 잘하면 좀 하고 영어도 조금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걸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이것만 별도로 한 3박 4일 얘기해드릴 얘기인데, 전쟁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습니다. 처음 경험한 건 이제 프리드네스트로비에라고 지금 몰다바 공화국하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중간에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여러분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뭐 잠깐 사륙전이 벌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저는 이제 주요 제 기자 경력은 소위 말하는 워커 레스폰전트, 그러니까 전쟁 기자라고 하죠. 좀 종군 기자라는 말을 참 싫어합니다. 이제 그 얘기도 좀 다른 차원인데, 그거를 한 10년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 누가 뭐 용기냐, 아니야, 먹고 살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 딱 먹기만. 거기서 바닥을 보게 돼요.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워크레스폰전트로 오는 인간들, 그러니까 이제 대형 언론사에서 레귤러로 있는 인간들은 괜찮지만 저 같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비정규직, 그러니까 이거로 오는 인간들의 특색이 있어요. 첫 번째, 사상적으로 리리스트들입니다. 허무주의자들이에요. 뭔가 세상 다 싫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러면서 묘한 모험주의가 결부돼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 도덕적으로 완전히 황폐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을 거기 있는 당황. 그러니까 이제 뭐 아마 제가 여기서 장의사를 한 50년 한 분 아니면 저만큼 시체를 많이 본 사람 없을 겁니다. 저 뭐 시체 뭐 산더미 같이 쌓이는 거 보고 죽이는 거 보고 뭐 하여튼간에 뭐 그 얘기만 해도 뭐 한데, 이 얘기를 제가 잘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정을 한국에 와서 맨 처음 하다가 안 해요. 그다음부터 해봐야 이해를 못 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같이 얘기했던 경우들이 우리끼리 만나면 얘기하지 얘기를 안 해. 이게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것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중단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러면 와요. 이제 돈을 좀 받아오고 돈은 좀 생깁니다. 됩니다. 그게. 그럼 밤새 술 먹습니다. 술만 먹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온갖 짓거리를 다 합니다. 제가 신기한 게 그나마도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뭐냐면 제가 마약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마약 꽤 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마리화나 정도는 안 한 놈들이었고, 좀 센 거고 뭐 거의 좀 맛보고 합니다.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성적인 타락도 뭐 심합니다. 뭐 그 정도에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때 뭐 하면, 야,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근데 그 지옥 다시 안 가. 그래요.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몇 달 뒤면 또 다시 갑니다. 왜 다시 가냐? 이건 여러분이 각자 좀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바닥을 보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맨 처음엔 사회과학적인 체제를 고민했는데, 그 당시에 인간이 뭔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공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구처럼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요. 전쟁 나가 겁나니까 하나님하고 참호 속에 뭐 트렌치에 들어가면 다 기독교인이 된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믿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 겁대가리가 좀 없어갖고요. 별로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제가 용감하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맛이 간 상태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식의 트렌치 기독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뭐 폭탄 떨어지고 덜덜덜 그건 아닌데, 뭔가 저 내면과 굉장히 충돌을 했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어렸을 때 그 집안 때문에 그 유년 주일학교 다니고 뭐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거.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들어가서 딱 하나님이 없다고 판단하는데 딱 3개월 걸렸지만,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이제 저는 사실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지적인 교만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다시 성경책을 좀 봤는데,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책도 있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건 좀 제 주관적인 건데, 한국어 성경책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국어 성경책을 읽고 감동을 못 받았어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어떤 제가 신학적인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제가 영어 잘해서 깝죽거리는 것도 아니고, 한국어 성경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의미가 와 잘 안 되는데, 저는 딱 그때 읽은 거는 영어판 성경, 그다음에으로 읽고 굉장히 아주 재밌게 진짜 밤새 읽고 울고 기도하고 깨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은 그러면서 다시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저 스스로를 보수주의자라고 정리하기 시작했고요. 사회 이념적으로. 그다음에 그때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그냥 자유롭게 사는 거지 그냥 각자 투표하고 이렇게 이해했다가, 그 다음부터 사회과학적인 그 정치 철학, 저는 사실 전공은 정치 철학입니다. 요즘 국제정치하고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만 정치 철학을 보는데 그때부터 그게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잘못 읽었구나, 서구의 정치 철학을.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교회 안 다니는 후배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교회 안 다니는, 내가 강연 안 하는데 너네 서구 정치 사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이블 한번 제대로 읽어보고 이해해야지 너 그게 이해된다라는 거 했더니 그거는 별로 시비에 걸진 않더라고요. 그게 충분한 답변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교만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기서 나왔지만 트랜스 휴머니즘의 사상적 기초 그런데 포스트 휴머니즘의 트랜스 휴머니즘 벌써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인기 끌는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안 읽으셨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인간이 이제 거의 신이 된다, 호모 데우스 같은 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경계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얘기가 너무 삼천포로 흐른 것 같습니다. 제가 저희가 이제 트루스 포럼을 강연을 이제 20회 정도 했었고,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게 강연을 해주시면 다들 정말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강연하실 때 보면은 진실과 또 실제적인 경험과 그리고 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이렇게 중압감 있는 강연, 압도되는 느낌을 받는데, 오늘 강연이 또 그런 강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황선주 위원님, 저희가 이제 조금 마무리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연 참 이렇게 훌륭한 강연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지막 코멘트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좀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몰라갖고 맨 처음에 이제 자유민주주의인가 뭔가 하는 약간 정치 철학적인 거 준비했다가 여기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좀 이제 다른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글쎄요, 저도 여기 저보다 연배가 많아 보이신 분이 몇 분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인생 이제 50 넘어가고 이제 50 중반 되고 그러니까요. 나름대로 좀 다양한 삶을 살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그래도 이렇게 어떻게 살아있구나 하는 감사인데요. 이겁니다.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제가 맞아 죽을 소리라고 하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2년에 90년에 러시아를 가고 소련을 가고 2002년에 귀국을 했습니다. 2002년에 귀국을 했을 때 저는 우익운동을 한다, 이런 강연을 한다,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당시에 뭐냐면 이제 아까 말한 전쟁기자 생활도 마무리됐고, 약간의 이제 미천도 얻어놓은 게 있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그만 무역업을 하고 먹고 살려고 했고, 실제로 무역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에 왔을 때 이제 저의 또 느낌 하나만 얘기하면요. 이게 조금 잘못 얘기하면 맞아 죽을 소리인데 서울역 앞에서 이렇게 가만히 앉아갖고 이렇게 보는데 노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노숙자들 불쌍하구나 이 얘기하려고 하는지 아신 분이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노숙자들도 안 굶어 죽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전쟁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해외 생활 많이, 외국은 이렇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물어봐요. 제가 다녀본 외국은 안 그런데요. 그러면 딱 봐요. 제가 다녀본 외국은요, 뭐 체첸,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소말리아, 시에라리온 뭐 이런 데인데요. 거기서 그냥 죽습니다. 노예다 어쩌다 그러면 흥분을 하는데 제가 이제 충격적으로 본 건 남수단에서 뭐 요즘도 저는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90년대 후반인데 노예시장이 열립니다. 실제로. 진짜 여러분이 영화에서 본 노예시장 딱 놓고 한 명 잡아놓고 을마했고 흥정했고 노예시장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또 할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면 노예로 잡힐까? 천만의 말씀. 그래도 인정 있는 가족이 모여서 노예시장이 열릴 때 가족 한 명을 노예로 팔리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노예로 팔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은 적어도 굶어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노예로 안 팔립니다. 적어도 입을 열어서 이빨이 좀 있어야 되고 최소한의 체중이 나가야지 노예로 삽니다. 그래야지 부려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한국에 오니까요. 거꾸로 아니 이 인간들이 뭐가 불만이지? 근데 이 말을 했다가 굉장히 혼났습니다. 그랬는데 보니까 옛날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 친구들이 좀 생각이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뭐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다가 물론 이제 아프리카가 그런 것보다는 낫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혹시 제 얘기를 듣고 조금 그래도 뭐 좀 재밌다.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제가 쓴 책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봐주세요. 제가 책 2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중에서 요즘 팔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안 팔려갖고 아마 중고서점, 인터넷 중고서점에 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연재를 하던 건데 그냥 쭉 단편 묶어서 단편이지만 쭉 연결하면 지금 얘기한 게 다 연결됩니다. 유령과의 역사투쟁이라는 책하고 보수주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일반 서점에는 있지도 않을 거고 인터넷 서점 특히 그것도 뭐 알라딘 중고나 한번 예스24 중고나 한번 뒤져보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뭐 안 구해진다. 꼭 보고 싶다. 지금 제가 제 스스로가 갖고 있는 책이 한 1000억 권 있거든요. 그래서 그 1000억 권 한 3권 정도는 제가 있는데 그 이상은 저도 없습니다. 그건 제가 진짜 뭐냐면 그 책은 선물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령과 역사투쟁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 여행은 제가 알기로 지금도 뭐 잘 팔리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강연 들으면서 저도 참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황선준 위원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고 또 참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운동하시면서도 그러셨고 또 그 전장터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면서도 정말 이렇게 좀 더 이 얘기 잘 안 꺼냈는데요. 광고 하나만 드리면요. 그다음에 책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조그만 공부 모임이 하나 있어요. 사실 그건 이제 그냥 들어오고 싶다고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약간 이제 공부하겠다는 의사가 있고 죄송하지만 약간 연령 제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분위기가 있어서 근데 주로 이제 한 30대 몇 명이 모여서 저는 30대 50대입니다만은
공부하는 모임이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매주 하는 건 목표인데 요즘 매주는 진행 안 되고 한 대충 격주 정도로 진행되는데 목표는 매주 하는 건데 그래서 뭐 같이 좀 책도 읽고 그런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약간 그냥 뭐 모여서 노는 게 아니라 진짜 좀 공부를 하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사회과학, 특히 이제 보수주의라든지 자유주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우리 회원과 상의를 한 다음에, 뭐 이건 신청한다고 되는 모임은 좀 아니에요. 저 혼자, 제가 하는 모임에, 제가 잠깐, 뭐 약간 지도교수 비슷하게 있습니다만은 제가 주도하는 모임이 아니라 아까 뭐 30대 친구들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좀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되면은 같이 하실 분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예, 예, 저 개인적인 바람으로 황선준 위원님께서 이게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문화일보에 그 저기 월급 받고 계셔서 이게 좀 말씀을 가리셔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이런 자리에서 또 교회들을 많이 깨워야 되는데 황선준 위원님 같은 분들의 이렇게 고백이 사실 정말 이렇게 큰 울림으로 신앙인들에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 정말 귀한 강연 해주신 황 의원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